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73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와 지분 경매, 대유 변제 등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용어들이 낯선있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개념 잡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이죠. 할 때 확실하게 알아두면 나중에 매우 편한 것이 경매입니다.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안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수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모두 정리가 되는데, 단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배당 계산을 정확히 해야 임차인에게 인수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대위 변제는 일단 그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고, 자,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믿고 여러분들이 잔금 납부를 하시기 전까지 대위 변제의 가능성을 체크하시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하시다가 자주 만나는 내용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집합 건물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것은 집합 건물의 목적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건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이런 제한 물건들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매에 있어서 이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이 되면 이 제한 물건들이 배당을 받고 모두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이 토지 별도 등기에 있어서 이러한 권리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반드시 이것을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해야 됩니다. 특별 매각 조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반드시 공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만 없다면 토지 별도 등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자, 이 토지 별도 등기의 내용이 토지 쪽에도 일부 배당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배당을 받고 토지 쪽에 건저당이나 가압류가 정리된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없을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낙찰 대금이 보통은 1순위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1순위로 배당이 되고, 자,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미배당금이 있는지를 쉽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낙찰 대금이 이 토지 별도 등기에 가압류나 건저당과 여기 있는 임차인과 이렇게 나눠져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일부만 배당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부만 배당이 있다는 것은 미배당금을 낙찰자 여러분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한다라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고, 또 하나 토지 별도 등기와 대항력 임차인이 겹치는 사건의 경우 임차인에게 정확하게 얼마나 배당되는지를 계산을 하셔서 인수가 있을 경우 그 인수 금액을 고려하셔서 낙찰가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와 아울러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분 경매라는 것은 한 필지 또는 하나의 건물이 전체가 경매 대상이 아니고 일부만 경매 대상인 경우를 말하죠. 자, 이런 경우에 지분 경매에 있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저당이 간혹 인수인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역시 아까 토지 별도 등기처럼 이 건저당이 인수인 경우에는 자, 반드시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을 공지하게 돼 있으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자, 지분 경매에 있어서 만약 그것이 주택일 경우, 자, 임차인은, 자, 경매는 지분 경매이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분으로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배당되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계산 내용이 좀 복잡하다는 것. 그리고 이 임차인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명도하기가 힘든다는 것.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분 경매는 분할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죠. 그래서 경매 대상이 아닌 지분의 소유자와 사전에 만나보고 그 해결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과 같이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남양주에 빌라가 여러 개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죠. 8,500에 감정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6,0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배당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배당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 대지권의 감정가 비율을 여러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전체 감정가 8,500에 몇 프로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73%, 그렇다면 여기서는 27%가 되겠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건물 등기부를 보면 국민은행 건저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습니다만 2순위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자, 낙찰이 된 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할 건가?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의 27%는 이쪽으로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73%만 임차인에게 배당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임차인은 2004년 12월에 전입했고, 자, 토지 쪽에 건저당은 자,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토지 쪽은 당연히 임차인보다 앞서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이 얼마에 낙찰됐냐면 6,03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매 비용을 고려하면 대략 5,900이라는 돈을 임차인과 토지 별도 등기로 나눠서 배분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임차인에게 73%가 배당이 되죠. 자, 이 금액이 대략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4,500에 300만 원이 모자라니까 300만 원은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6,030에 낙찰을 받고 300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결국 6,3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셈이 되는데, 자, 만약에 가정을 해보죠. 6,030에 입찰을 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자, 그렇다면 어차피 인수해야 될 걸 고려해서 아예 6,300이나 6,400에 입찰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만약에 6,400에 낙찰했다면 6,030보다는 300여만 원을 더 업시켜서 낙찰을 받은 셈이 되지만 그만큼 낙찰, 인수,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죠. 300을 더 올렸었지만 그 중에 70여 프로는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인수할 금액을 인수하지 않는 쪽이 되니까, 자, 이렇게 높게 쓰고 낙찰을 입찰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경매를 하실 때 간혹 이 내용을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다음은 부산에 아파트가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자, 여기는 위쪽에 이미 토지 별도 등기를 인수하는 조건이라는 기록이 나오네요. 5천에 감정됐고 최종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토지 별도 등기 있고 이것이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뭔지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 역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가 지워지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토지 별도 등기상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건데 여기 기록에 의하면 가등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등기의 날짜가 85년 그리고 93년 이미 오래된 것이니까 사실상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낙찰받고 해결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또 잘못되면 특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가등기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한 것은 어떤 부담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해결 가능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건을 보죠.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 우승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14억 5천이고 2008년 5월 현재 11억 6천에 경매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자, 이 아파트의 주변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도곡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자, 이 지하철이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대지권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토지 별도 등기가 이 아래쪽에 보면 지하철과 관련됐다. 구분지상권이라는 내용을 좀 생소하게 여러분 들으실 텐데, 자, 이것이 토지의 땅의 지표면이라고 보실 때, 지표면에서 몇 메타 이하에 더 이상 이것을 내려오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상권이 설정됐다. 지상권이라는 게 지표면 위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 쪽으로도 지상권이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도시철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파트 아래쪽의 일정 부분에 지상권이 설정되는데 이것은 지워지지가 않죠. 당연히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 뭔가 보이네요. 유치권이 있다라고 임차인이 신고를 했는데, 자, 그것이 수선충당금입니다. 자,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노후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그 비용을 거두는 건데, 원칙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서 부과되다 보니까 임차인이 이것을 부담을 했다면, 자, 그러면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자, 경매로 이것이 진행된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200여만 원의 수선충당금을 낙찰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입찰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외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등기부상에 매우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건설항 이후에 다른 권리,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요. 모두 지워지고
또 임차인 역시 대항력이 없이 순서에 의해서 배당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자, 다음은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좀 특이하게 아파트가 지분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자, 1억 7,500에 경매를 시작했는데 50건에 낙찰이 되었네요. 자, 이름으로 봐서는 이해관계인으로 보입니다. 민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보죠. 자, 이것은 아파트의 지분 경매인데, 자, 여기 민 씨가 아파트의 한 칸을 임차인으로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자, 이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소유자의 처가 역시 민 씨로 나타나고요. 자, 그렇다면 가족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아래쪽 등기부를 보면 아파트가 두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저당은 전체에 대한 근저당이죠. 그러나 가압류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여서 결국 가압류에 의해서 2분의 1 지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전체에 대한 근저당은 2분의 1만 경매하니까 2분의 1만 배당받을 것인가, 전액을 다 배당받을 것인가. 자, 원칙은 전액을 배당받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일부 소멸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반만 배당을 받고 근저당이 반은 남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없는 것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또 하나, 자, 임차인이 정상적인 임차인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정상적인 임차인이라 그럴 경우, 자, 이 임차인이 2분의 1 경매에서 전액을 받아갈 수 있느냐? 원칙은 전액을 배당을 받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액을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낙찰자는 그 임차인을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내보내기 위해서 낙찰자가 별도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또 말씀드리죠. 자, 부산시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방금 아파트 지분 경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주택의 지분 경매여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일단 9,200에 감정이 되었고 5,100만 원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분 경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27분의 4, 27분의 10 이러니까 27분의 14 지분 경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경매는 많은 상속인들이 있고 이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채무가 있어서 지분 경매로 27분의 14가 경매 대상인데, 자, 임차인은 지분이라도 전액 배당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500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자, 2,600만 원 대항력 없는 임차인. 자, 이들이 지분 경매라 하더라도 배당은 정상적으로 받는데, 자, 전액을 배당받는다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 전액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 미배당이 있다면, 자, 그것이 대항력 있는 경우 낙찰자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될 테고, 자, 지분만큼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지분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받는다면 역시 내보내기 위해서 낙찰자가 전액을 일단 지불하고 경매 대상이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그 나머지를 구상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분 경매는 이와 이처럼 여러 가지 소유권 문제, 임차인을 명도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여 수익을 낼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분 경매는 저렴하게 입찰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대입변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역시 미리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입변제는 이익이 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입변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의 건저당이나 가압류가 소액이고, 자, 2순위의 주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전입은 빠르나 확정을 늦게 받아서, 자, 배당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소액의 건저당을 없앰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임차인이 그러면 1순위가 되니까 대항력이 발생하죠. 자, 이런 경우에 대입변제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대입변제를 주의하실 거는, 자, 이런 가능성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임차인이 앞순위의 건저당을 대입변제하지는 않죠. 자, 현재의 순위대로 그대로 전액 배당을 받는다면 굳이 앞에 있는 건저당을 돈을 써서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입변제의 가능성은 좀 특별한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대입변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많이 익혀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가능성을 일단 판단을 하셨다면, 자, 계속 그 가능성에 대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실 때 매각물건 명세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최선순위의 권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최선순위의 권리가 아직 변제되기 전의 건저당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믿고 입찰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대입변제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법원은 불허가를 내리니까 위험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찰하시기 전에 일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아닌 대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보시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이트의 매각물건 명세서는 경매가 진행하는 도중에 바뀌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입찰할 때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고 또 낙찰 허가가 나는 시점이나 낙찰 허가 시점이나 아니면 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역시 최종적으로 대입변제의 가능성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대입변제의 위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 대입변제는 그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많지 않으니까 그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하실 때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셨다면 낙찰 허가 때나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대입변제의 가능성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때 대입변제한 것이 드러나면 여러분은 낙찰 불허가를 내거나 낙찰 허가 취소를 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소유자의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현재의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이전에 인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의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인수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익성 분석이죠. 자, 이 수익성 분석이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 수익성 분석을 미리 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어떤 종류의 권리, 어느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건가를 자, 수익성으로 미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많지 않은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이것을 판단하셔야 여러분들의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지 않은 자금으로 자,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분산해서 투자하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투자할 곳이 어느 지역 어떤 권리,
어떤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입찰하기 전에 미리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수익성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들은 정하시는 것이 좋죠. 예를 들어서 나는 경매를 해서 연간 30%의 수익을 올리겠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여러분은 30% 이하 되는 물건에는 안 들어가실 테고 열심히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물건을 찾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은 입찰 전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역시 이 사례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실까요? 자,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토지 대지권과 건물 일괄 경매고요. 1억 3,600에 감정이 됐고 1억 70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여기에 임차인 장 씨가 있습니다. 전입 날짜가 대항력은 있지 않고요. 자, 등기부를 보면 2004년 3월에 건조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2순위로 전세권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1억에 낙찰되었으니까 현재대로 내용을 배당 순서를 정하면 건조당이 1순위 배당이 되죠. 자, 전세권이 2순위, 이 순서대로 등기부상 순서대로 배당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이 1억에 낙찰되었으니까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으니까 대위 변제는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 4천이나 5천만 원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천만 원에 낙찰이 된다면 자, 외환은행이 1순위로 받고 임차인이 일부만 배당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자, 일부라는 것이 외환은행이 배당받고 나머지 4천만 원 또는 3,800을 배당받아야 되니까 손해가 크죠. 자, 이럴 경우에는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3순위의 건조당권자인데 이럴 경우에 3순위 건조당권자에게 배당이 없는 무익녀의 문제도 생기겠죠. 자, 현재의 이 아파트의 가치로 봐서는 이것이 1억 원 또는 8천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될 것이니까 임차인은 전액 배당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대위변제의 가능성은 아예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1억 4,500에 감정되고 1억 3,48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보죠.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전입하고 확정일도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금액은 8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97년에 국민은행 아주 소액이죠. 860만 원의 건조당이 있고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2005년에 국민은행이 됩니다. 자, 이 물건이 낙찰되면 배당받는 순서는 국민은행이 1번이 되죠. 자, 만약에 임차인이 확정을 받고 배당 요구했다면 2순위가 될 테고 다음에 국민은행이 또 3순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은 확정을 받지 않고 배당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대항력도 없죠. 왜냐하면 1순위 건조당보다 전입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8천만 원의 자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97년 건조당을 대위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을 못 받더라도 낙찰자가 이 8천만 원 대항력 있는 금액을 물어줘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다시 볼까요? 자, 만약에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면 국민은행 860을 지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자라면 이것을 대위변제를 할 가능성을 대금 납부할 때까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자로서 2005년 12월에 전입하고 확정도 받지 않은 이 임차인이 정말 진정한 임차인인가? 저는 의심이 가는 거죠. 자, 어쨌든 대위변제 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은 낙찰받고 대위변제의 가능성만 대금 납부 때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다음은 서울시의 아파트가 역시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4억 5천에 감정됐는데 현재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임차인이 2001년 10월 5일, 자, 정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임차인이 아니네요.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죠. 자, 근저당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자, 현재 원래 소유자가 임차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항력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등기에 대해서 예고등기가 있는 겁니다. 자, 가등기와 그 위에 있는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예고등기인데, 자, 이것을 경매를 신청한 것은 이순희 근저당 우리은행이죠. 자, 예고등기가 경매를 신청한 우리은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데, 자, 여기에서는 근저당 이후의 권리에 대한 다툼, 소유권이나 가등기에 대한 다툼, 그리고 그 다툼이 있기 전에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이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이 예고등기 소송의 결과는 경매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고등기가 그 내용이 경매와 상관없으니까 그 결과를 무시하고 입찰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정확하게 배당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위변제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법원의 매각 물권 명세서를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